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토론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그리고 김성주 의원,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네 분이 공동으로 개최한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청년기본자산 플랜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자산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논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사회의 출발부터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기본자산을 만들어주는 것, 이 출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청년기본자산 논의는 여러 유력 대선 후보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서 빠르게 이 청년기본자산이 도입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동 주최하셨던 김성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 대표적인 청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님은 일정이 겹쳐서 영상 축소로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원장님이십니다. 유종일 원장님께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속적으로 KDI와 해서 우리나라 불평등과 경제정책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항상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깊은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 세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이선화 박사님. 이선화 박사님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부동산의 불평등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멀리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의 남윤주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은수 실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최 실장님은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소득 파악, 건강보험과 이런 소득 파악에 관한 주제로 생애 주기형 복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자 네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성주호 교수님, 경희대학교의 성주호 교수님 보험과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박사님, 그리고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위원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최봉근 과장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청년기본자산, 청년들이 사회에 출발할 때 기본적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연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 세대와 과거의 어르신에 대한 연대라면 바로 청년기본자산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연대입니다. 이런 연대의 완성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기본자산을 통해서 그 출발점을 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서 법안 제정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성주 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님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잘 준비하셔서 법안까지도 발의하시고 오늘 유종일 원장님을 차장으로 모시고 훌륭한 반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대적 화두로서
불평등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보수와 진보, 특히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입니다. 그것이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겉으로는 불평등 해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지극히 당연시하는 그런 그 후보들이나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주로 불평등 문제를 소득 불평등에 주목해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제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에 현재 정부도 주력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 불평등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소위 근로소득,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는 오히려 금융소득, 특히 부동산 불평등과 같은 자산 격차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통계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불평등 해결도 소득 불평등, 특히 근로소득 불평등에 치우쳐서 해법을 내놓은 대신에 좀 더 근본적으로 자산 불평등에 접근해야 된다는 게 오랫동안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과세, 좀 더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청년들에게 출발점에서, 인생의 출발점에서 기본 자산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제안이 외부로부터 왔었고, 그걸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입법화하려고 하는 걸 단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또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재 지금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약 한 6천만 원 정도의 기본 자산이 청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되는지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또는 주거 등 이와 같은 해결책들을 내세우면서 좀 보조적으로 기본 자산 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옳은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 활발히 좀 논의돼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좋은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 국회의원이신 장경태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우리 이용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법 또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지만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을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중요하고 또 그 부모의 자산 덕분에 금수저, 흑수저라고 저희 세대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기본적인 자산을 좀 만들어주는 이 징검다리이자 또 사다리를 놓아주는 이 정책 등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탄희 의원님이 보내주신 영상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탄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났느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자체가 스펙이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 자체가 스펙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반 계급론이라는 단어도 회자되고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부모도 노후 대책이 없다. 나는 더 하층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대답이 70%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개인에게도 위기고 공동체 자체의 생존에도 큰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오늘 논의되는 청년 기본 자산도 유력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유례없는 격차 위기를 바꿔나가는데, 해결해 나가는데 좀 함께하는 노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그 송영길 당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장이신 유종일 원장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역할을 맡은 유종일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 반갑고요. 제가 이런 뜻깊은 토론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우 의원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경제 이론에도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금융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그 우리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자기의 혹은 자기 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각이 왜곡되지 않고 그 이론적인 토대와 경제 원칙을 잘 견지하고 매우 그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성과를 냈던 그런 분이고 그 국회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 국회가 잘 맞을지 어떨지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많은 성과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과로서 지금 청년자산기본법 이걸 추진하고 있고 그 논의의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20세기 후반 매우 전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그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인데 그 원인이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토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지 개혁으로 인한 토지 자산의 평등한 분배 그리고 무상 의무 교육을 조기에 도입함으로 해서 인적 자산의 비교적 평등한 분배 또 그 전시 인플레로 인해서 금융 자산이 좀 붕괴되면서 상향 평준화는 아니고 하향 평준화였지만은 평준화됐던 그런 자산 평등의 토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매우 좀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돼버린 이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지금보다는 훨씬 좀 심각하고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태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제자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국회 미래연구원 이소나 박사님 이 분야 연구를 참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녹화로 지금 강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녹화된 강연 자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청년 기본자산 플랜 토론회의 발표를 맡은 국회 미래연구원의 이선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 실태입니다. 좀 준비한 자료가 좀 많은데 좀 핵심적인 것만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청년 기본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불평등,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고 자산 불평등을 그 한 축에 두고 그리고 그 자산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은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해보자라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자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공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21세기 이후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소득 불평등뿐만이 아니고 자산 불평등이라는 이중적 불평등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의 수준, 그러니까 벼락거지, 수저론이라는 그 말에서 잘 드러나듯이 자산 문제가 내 삶에 미치는 불평등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비단 우리나라에서의 미시적인 현상으로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세계 전체적으로 어떤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좀 더 근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그 주택 가격의 가격 지수를 이제 그래프로 만든 것인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최첨단 자본주의 국가라고 이해되는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주택 정책에 관한 한 굉장히 모범 국가라고 알려져 있던 스위스, 독일, 이 국가들에서 2010년대 이후 어떤 국가들은 이제 1990년대에도 굉장히 가격 상승률이 매우 가팔랐지만, 특히 2010년에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그 시장을 보면 어떤 그 복지국가 유형이나 자본주의의 그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에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산 불평등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떤 지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문제가 되었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뭐 피케티의 경우에는 이게 그 단순히 정치적인 불공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대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 자체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간의 근본적 비대칭성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이 제거되고 시장 경쟁에 기초한 요소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심화라는 현상은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시스템적 욕구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페이퍼를 보더라도 어떤 소득 불평등에서 자산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그 모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전체적으로 금융화라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균형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제 금융화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현상이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의 버블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라는 것이 이게 궁극적으로 그 시스템 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산 불균형으로 재확산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내재한 것이라면 결국 문제는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복지 국가에서 주고를 하던 소득과세 중심의 어떤 조세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 자산과세를 통해서 소득과세를 보완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지금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에 대한 합의나 아니면은 이제 제도적 기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고, 그 결과가 유럽에서도 이제 부의사의 실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자산과세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세즈 주크만의 웰스텍스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대상 공약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국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의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OECD 데이터에다가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웰스 데이터북을 결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OEC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계 설문조사에 기반을 하고 있음에 비해서 글로벌 웰스 데이터북은 자산 분포를 계산을 할 때, 자산 불평등도를 계산을 할 때 포브스의 빌리어네어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리치에 대한 일단 자산 보유 현황을 좀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ECD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거를 사용을 하되 또 이걸 비교를 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불평등도,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의 현황을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비교 결과는 좀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그래프는 소득 수준별로 성인 1인당 GDP에 따른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의 소득 진입 개수인데, 우리 전체적인 경향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국가별로 어느 정도 최저소득 국가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예외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처분 가능 소득의 소득 진입 개수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그 불평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소득이 그 수준별로 자산 불평등도는 지표를 자산 진입 개수와 자산 그 상위 10% 보유 비중을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이제 U자형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득 진입 개수 같은 경우에는 처분 가능 소득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 소득뿐만이 아니고 재분배 정책의 결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선진 복지 국가에서 이 부분을 완화를 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서 자산 불평등도의 경우에는 이게 정책으로 보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 대략 성인 1인당 GDP 4만 불까지는 자산 불평등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가 소득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에서는 다시 자산 불평등도가 진입 개수로 보든 아니면은 상위 보유 비중으로 보든 다시 높아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U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진척되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산 불평등도가 앞으로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소득 진입 개수하고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의 결합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득 진입 개수는 평균보다 높고, 그리고 자산 진입 개수의 경우에는 대략 평균 정도 이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변화 방향을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이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조금 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사용함에 따라서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본
그 소득 진입의 수는 조금 완화되었지만 자산 진입의 수는 높아졌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국가별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경향성이 한국의 지난 2010년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재분배 정책은 잘 어느 정도 좀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지만은 자산 문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하나의 결정 요인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2000년 이후의 피케티 계수의 추이를 2000년과 2018년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OECD 평균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즉 소득 대비 자산 배율로 표시되는 피케티 계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그 현재 수준은 평균이긴 하지만은 대략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보자면 OECD 평균의 변화분보다 한국의 변화분은 더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막대 그래프의 차이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2000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이 살짝 낮은 수준이었다면은 2018년에는 이게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가 이제 다른 분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소득 대비 자산 배율 상승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GDP 대비 앞서서는 자산 전체라면 이제 부동산 시가총액만을 확인을 했을 때 민간 보유분을 보면 OECD 평균의 경우에는 2015년에 3.675배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이 5.1배로서 다른 OECD 평균보다 50%나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2000년대에는 사실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OECD의 다른 국가들은 이게 쭉 비슷하게 유지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에 3.6배 정도, 3.7배 정도에서 5.1배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전체 소득 대비 자산 배율의 상승에 특히나 부동산이 기여를 한 바가 크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지금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토지분 비중의 민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 비중이 우리나라는 60%에 달하고 있는데 OECD 평균으로는 41%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토지분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고, 이것이 자산 대비, 소득 대비 자산 배율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세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해보자라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자산 부문에 집중한 정책 처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부동산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래프에서는 그냥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가계 설문조사에 대표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을 했을 때 최상위 분위에 대한 가계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최상위 분위를 굉장히 과소추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료 말고 실질적인 분포 말고 가계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어떤 보유세이든 아니면 자산과세의 정책 효과성을 분석을 했을 때는
그 조세 집중도와 같은 정책 효과성이 실질치보다는 좀 더 낮게 나타난다라는 정도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대표적인 과세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인데, 자산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 조부유세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이고, 또한 재산세가 또 보유세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요 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실제보다도 굉장히 크게 보유세 정책 효과가 재산세 행정 자료를 사용해서 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진위계수, 소득으로 평가한 진위계수가 그냥 가계 설문조사를 사용한 것보다 굉장히 커지게 된다.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런 그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경제적 불평등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 불평등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소득 불평등을 넘어서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당대에서 실현된 소득 같은 경우에 당대에서 끝나는 문제인데,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세대 간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자산 같은 경우 단순히 그 소득 정책만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유세를 이용해서 재분배 정책을 쓴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계 설문조사를 사용해서 분석한 것보다 그 정책적으로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보유세의 문제점은 오늘 이 자리가 보유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뭐 왜 주택에 아까 진짜 그 슈퍼리치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유세는 주택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한 뭐 조세의 그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은 또 어떻다든지 이런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점은 평가 체계, 공시가격 평가 체계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이제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를 뭐 또 따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문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은 좀 같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조세 정책 또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고 자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모아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 과제로 나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자산 기반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효과성 높을 것이다. 그런데 서유럽의 부유세 실험에서 보다시피 자산 기반 재분배 정책은 자산에 대해는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고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해외 이전과 같은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그 부유세 실험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G7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같이 일단 국제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그 자산을 조사하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한다면은, 지금 저는 이제 주로 조세 정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산 기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그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경제적 불평등 그 문제 전반에
불평등 악화를 좀 더 완화하는 그런 거에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는 결국 청년 기본 자산이라는 것도 결국 소득만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불평등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 하에서 이 부분을 이제 자산을 통해서 자산과 청년을 키워드로 해서 불평등을 접근을 하는 그러한 그 정책 제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미리 준비된 녹화 영상으로 우리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의 남윤주 교수님 기본 자산의 필요성과 해외 동향 및 사례 소개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주립 버팔로 대학 남윤주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주제는 기본 자산의 필요성과 해외 동향 및 사례 소개입니다. 발표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배경 지식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체제 하에서 왜 청년 자산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해외 자산 형성 정책에서 정책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한국의 자산 형성 정책인 아동 발달 계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청년 자산 정책을 세우는 데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을 논의하기 이전에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사회 정책 논의에서는 청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애 주기를 아동기, 성년기, 노년기로 나누고 사회 정책은 노동 능력이 없는 아동기와 노년기에 집중하여 아동수당, 노년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적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일시적인 실업에 대비한 실업수당을 지급할 뿐 청년의 정책의 수혜자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동기에서 성년기로의 진입이 단순하고 균일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이 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분가하여 결혼한 후 출산과 양육을 하는 단선적 과정을 통해 성년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여 청년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으로 인해 성년기로의 진입이 지연되고 노동시장의 변화와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과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대학 교육 혹은 대학원 교육이 노동시장의 성공의 필수 요소로 등장하였습니다.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인턴 경력이나 자격증 등 청년이 취업을 위해 투자해야 될 시간과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비혼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며 청년기 생활 방식도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족의 증가 및 새로운 주거 형태가 늘어나고 이는 전 세계적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를 대두하게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아동기에서 성년기의 진입이 단선적이지 않고 다양해졌습니다. 교육 후 취업 이외에 다른 커리어 패스를 찾는 비율, 창업이나 도제 수업을 받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취업 후 재교육이나 훈련을 받거나 세컨 커리어로 바꾸는 청년들도 늘어났습니다. 과거와 같이 교육, 취업, 분가,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단선적인 경로 모델이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18세가 넘어서도 교육과 초기 경력에 필요한 투자를 해야 돼서 청년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차 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청년기를 더 연장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청년에 대한 투자는 주로 가족, 즉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배경에 따라, 즉 부모의 자원에 따른 청년에 대한 투자 격차의 증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의 자산 상태에 따른 부모가 자녀의 고등교육과 주택 구매를 도와준 비율이 크게 차이 납니다. 자산 하위 50% 이하의 부모의 경우 자녀의 고등교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비율이 17%인데 대해 상위 50%일은 44%로 2.5배 이상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구매를 도와준 경우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 비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합니다. 청년기에 부모의 투자의 차이는 청년의 사회 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청년들이 고등교육, 결혼, 주택 소유, 소득, 자산 등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부의 대물림의 현상을 낳아 사회 전반적인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회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한국처럼 활발한 나라는 드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외국의 본보기는 찾기 힘듭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은 무료 대학 교육과 교육부채 탕감 등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과 청년 수당, 청년 공동주택 등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마련해주는 생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 정책도 필요합니다. 첫째, 자산은 정책 대상자인 청년이 본인의 장기적인 미래 계획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청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목돈이 드는 장기적인 미래 투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해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자산은 또한 심리적 효과를 가집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자산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지향성을 가질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회가 청년에게 투자함으로써 세대 간 부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해외의 자산 형성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형성 정책은 주로 세제 혜택을 통해 이루어져서 고소득, 고자산층이 주로 주수혜층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마이클 셰리단이 보편적인, 진보적인 자산 형성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 형성 정책으로는 개인 발달 계좌와 아동 발달 계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미국 메인주의 하롤드 알폰드 컬리지 체인지, 싱가포르의 연령에 따른 자산 형성 제도 등에서 보여주듯이 해외에서는 주로 보편 지원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선별 지원 정책으로 시설 아동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편 지원 제도로 도입된 나라 중 일부는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혜택을 보강함으로써 진보적인 정책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출 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18세 이후 인출을 허용하며 교육이나 창업 등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는 예외적으로 18세 이후 아무 제한 없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계좌가 시행 후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발달 계좌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 발달 계좌의 효과를 가장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드 포 오클라호마 키드, 시드 오케이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드 오케이는 오클라호마주에서 2007년 출생한 아동 중 약 3,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 중 절반은 혜택을 주는 실험 집단에 또 다른 절반은 아무 혜택을 주지 않는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사회 실험입니다. 사회 실험 집단에 있는 모든 아동의 학자금 통장에 첨부를 넣어주는 보편적인 정책과 중위소득 이하 가족이 아동 학자금으로 저축했을 때 저축액을 매칭해주는 진보적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CDOK의 효과를 금융적 측면과 비금융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적 측면에서는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입니다. 통장 소유율은 통제 집단 4%, 실험 집단 99%입니다. 실험 집단의 대부분이 통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그램에서 모두에게 첨부를 적립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학자금 통장을 개설하여 따로 적립한 경우는 통제 집단 4%, 실험 집단 18%입니다. 부모 통장 개설률에 대한 효과는 저소득층, 공적 부조 수혜층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통제 집단은 1%만 적립하였는데 반해 실험 집단은 10% 적립을 하였습니다. 비금융적 효과를 보면 아동의 교육 성취에 대한 기대를 척도로 사용하였을 때 최소 2년제 대학을 졸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모의 비율에 대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졸업을 기대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부모의 비율은 26%와 3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비 마련을 계획한 대로 하고 있다는 비율은 훨씬 낮고 두 집단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방식, 어머니의 우울증 증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나 숙제 검사 등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정도나 아동의 사회성 비인지적 발달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CDOK는 아동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청취에 대한 기대감, 부모의 양육 방식, 어머니의 우울증 증세, 아동의 사회성, 비인지적 발달에 대한 실험 집단이 통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첨부리 중산층 이상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에는 큰돈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의 아동발달 계좌는 2007년 도입되었으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계좌 저축률은 86%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 외 분야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합니다. 인출이 가능한 18세 이상 참여자가 사회에 나간 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책 효과 연구가 절실합니다. 최근 뉴스 매체에서도 청년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사회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자산 정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형성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보편적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 선별적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정책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할 수 없고 소외자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많은 정책이 그러했듯이 보편적 정책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진보적 정책이 가장 이상적일 듯합니다. 둘째, 일시지급이나 적립식으로 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케티가 제안한 보편 자본 정책은 25세 청년에게 성인 자산 평균의 60% 상당의 자산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지금 당장 미래에 투자해야 할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있어 단기간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적립식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일정액을 적립하여 자산을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미래 자산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하에 어린 시절부터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정책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는 자산이 개인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적립식의 경우 적립 시기 연령과 적립의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정책은 출생 시 정책 수혜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정책이 시행한 후 18세에서 20년이 지난 후에야 수혜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투자가 필요한 현 시대의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립 주체를 정부로 하느냐 개인이나 가족으로 해야 하나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나 가족의 적립도 장려해야 되느냐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적립하게 하는 방식은 지금같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출 용도에 대한 제한 여부도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인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인출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게 규정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정책만으로 청년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 형성 정책을 큰 청년 정책의 틀에서 바라보고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보다 나은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아야 할 듯합니다. 무엇보다 정책 제상 측인 청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책 연구를 해온 제 경험에 의하면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정책 대상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드 어세스먼트를 통해 청년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자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한국 자산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아동 발달 계좌나 취약 청년 대상의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좋은 연구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국 등의 나라에 비해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다른 나라의 청년 정책 수립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사회연구원의 최현수 실장님 발표 듣고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현수입니다. 저는 사회부장 재정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발표해 주셨던 남 교수님의 발표에 이어져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주제는 사실 오늘 토론회의 주된 대상은 청년 기본자산인데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년 기본자산을 넘어서 생애 주기별로 자산 형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의 현 주소와 청년 기본자산 도입 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2007년도에 아동발달 계좌인 디딤씨앗 통장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당시에 사회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이러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이러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재정 당국에 의해서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무슨 효과가 있냐라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당시에 아동을 중심으로, 그것도 시설에 있는 시설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아주 제한적인 제도로 아동 발달 저축 계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에도 사실은 수급자에 대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그 저축 적립금을 사용하는 용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전제 조건을 수급자분들에게 적용을 했고요. 이것을 전제로 사실은 재정당국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결정함으로써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사실은 이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대한 국정과제로서의 확대 계획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통해서 중소기업 그 청년들에게 확대가 됐고요. 또 지난번 예산 발표에도 반영이 됐지만 장병들에 대해서 전역 시에 일정 정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서 다양한 대상에게 제도가 확대되어 왔고, 또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정부에서도 청년에 대한 그 저축 그 지원 사업을 나중에 도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청년 그 종합대책에 보시면 이러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확대된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3대 맞춤형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어떤 누진적인 체계,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축액에 대해서 1대1 또는 1대3으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확대도 있고 대상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청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청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된 이유는 자산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운영 체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금 그 교수님께서 발표했던 내용에서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책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대상과 정책적 개념의 차이인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청년 기본자산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동기에 이러한 저축과 정부의 매칭 방식을 통해서 청년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사실은 아동기에 아동 발달 계좌라는 형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미권 국가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 대상과 관련해서 청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년 시기에 그 진입할 때뿐만 아니라 청년 시기에도 이러한 자산 형성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 신중년들에 대한 정책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중장년 시기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산 형성 지원 방식의 차이인데요.
최근에 청년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때 초기에는 일회성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들, 예를 들면 청년기에 진입할 때 3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지원한다. 뭐 이런 대안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아동기부터 저축과 정부의 매칭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기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했던 추가 이자 지급이나 세제 혜택 방식도 같이 결합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산 형성의 의미와 정책적 효과 부분은 앞서 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달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가지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와 효과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는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태, 또 삶의 행태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부분, 또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보다 보편적인 방향에서 생애 주기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생애 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청년 기본 자산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전생에 걸쳐서 이러한 자산을 축적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저축 계좌를 가지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청년 기본 자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아동기의 저축 방식으로 청년에게 기본 자산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보편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후에 이런 그 일시적인 청년 기본 자산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그리고 중장년기에도 이러한 계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산 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칭 빈곤 예방과 자립 지원, 그리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자라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기본 자산의 범위가 아동기의 저축을 통해서 청년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일정 정도의 자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청년기를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 넘어가서 노후소득보장 또는 노후의 어떤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자라는 그러한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부터 제안됐던 우리의 그 저소득층 중심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키움 통장에 대한 10년의 성과, 그리고 한계들을 통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었고, 또 기재부가 특히나 요즘에 이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소득 보장에 대해 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효과를 3년에서 5년 정도 분석한 결과 탈수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태라든지 저축과 관련된 인식이나 행태, 그리고 삶의 안정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 부분 등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든지, 아니면 지난주 발표된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프로그램까지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애 주기별로 확대하면서 특히 아동기에는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청년기에 기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54페이지와 55페이지 그림에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55페이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제한적이어서 시설보호 아동이나 최근에 조금 더 확대한 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소한 중위소득 이하 또는 보편적으로 아동이 출생한 이후에 청년기에 진입할 때까지
청년 기본자산 마련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저축하고 또 여기에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축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직접 매칭하는 방식, 그리고 이 아동기부터 유지해 왔던 이러한 계좌를 국민저축계좌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별도로 저축을 했을 때 추가적인 이자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제 혜택 방식으로 접근했던 이러한 금융 지원이 가지는 역진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보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차등적으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접근하자라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기에 누구나 청년기 진입 시에 기본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아동저축계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칭하면서 또 여기에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이러한 계좌와 연계시켜서 보다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계좌가 청년기 진입할 때 그냥 일시에 이 돈을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계좌를 계속해서 청년기에 유지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칭해서 이 자산의 규모를 더욱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오히려 이제 신중년 계층인데요. 왜냐하면 청년 대책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반면에 조기 퇴직이라든지 또 노후수급 보장의 불안이라든지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공백기가 발생하는 중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 계층의 경우에도 이러한 저축계좌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장년기에 어떤 자산에 대한 수요 아니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추가 납부 방식과 연계해서 오히려 노후소득 보장까지 이러한 그 자산형성 지원 계좌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56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저축계좌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를 들면 참여 대상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상용 조정, 예를 들면 저축 사업에 참여를 한 이후에 소득 수준이 증가했을 때 이러한 저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높이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축 금액과 저축 방식인데, 이번에 발표한 청년 맞춤형 그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청년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기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로활동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저축 의지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축 금액을 늘려가고 여기에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저축 금액이라든지 저축 매칭 방식, 이러한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참여나 적립 기간은 보통 기존의 사업들 보면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3년 가지고 충분한 자산을 축적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 기본 자산에서 제한된 부분은 아동기 전체 17년, 18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만 원씩만 저축을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자산을 운영하는 쪽에서 연계한다면 충분한 상당 규모의 재원이 되겠지만, 청년기나 중장년기에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확대해서 적어도 5년에서 7년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요한 제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매칭 비율은 보통 1대1로 매칭을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이나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1대3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통해서 단기간에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차등적으로 해서 소득 추승에 따라서 좀 더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직접 매칭 방식 또는 세제 지원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득 계층별로 누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매칭 비율이라든지 지원 방식을 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사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기본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에 저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확대와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저축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다 확장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중장년이라든지 청년기의 저축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와 관련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러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자라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에 실제 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력들을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이러한 계좌를 전생에 걸쳐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보다 합리화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안된 청년 기본자산과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이러한 저축 계좌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또한 자산을 축적하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 즉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생애 주기에 걸쳐서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법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5분 내지 7분 정도로 간단히고 제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경희대 성주호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성주호입니다. 우선 세 분의 발표 자료를 보고 또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이 좀 심각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칭에 관계되는 부분, 결국은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어머님이 대외적으로 능력이 좋으면 옆집 아랫집에 뭐 살도 빌려오기도 하고 반찬도 빌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어떤 그 구시대적인 경제체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민영 그 자본시장도 발달되어 있고 국가 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은 좀 더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토론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면요, 토론 내용을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자산 적립 정책은 상당히 그 의의가 있고요. 정책의 효율성도 상당 부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게 조성될 수 있는 뉴노멀 시대의 터널 속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시가 총액이 전반적으로 OECD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전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가계자산 불평등 정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뚜렷한 정책적 수단이 선진국에서도 부재한 상황이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이제 금리 상승 국면이 이제 도래한다면은 실물 경제가 이제 붕괴되고 부동산 관련,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증가가 현실화되면은 또다시 2008 금융위와 같은 총체적 신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준비 안 돼 있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접근 방식보다는 좀 더 새로운 접근 방식, 적극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서 이 청년 기본 자산이 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청년 기본 자산 플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태생적으로 부의 격차는 있어 왔고 최근에는 이제 기회의 불평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계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데요. 부의 세습과 더불어서 빈곤의 대물림을 조기에 하자는 그 정책적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산업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독일에서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산재 사고가 있었고 산재 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또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소위 말하는 산업자본과 이제 어떤 노동자 간의 어떤 빈부격차, 노동 착취의 문제, 이런 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도록
되니까 이제 산업자본이 이제 뭐 마르크스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산재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19세기의 산업자본과 노동자 계층의 빈부격차 문제가 지금은 이제 부를 세습받는 청년과 부의 세습이 없고 또는 정년의 세습이 없는 젊은 사람들 간의 기회의 불평등이 야기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는 좀 더 논리의 점핑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산재 도입했던 그 배경과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 청년 기본자산 플랜은 가계자산 분포의 집중도를 해소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이 결혼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소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정책으로 도입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최근에 여러 대선 후보자님들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의 시작은 제가 판단하기 발표자도 마찬가지지만은 피케티가 언급한 이 내용 같습니다. 각 개인의 차원에서 유니버셜 캐피탈 인다우먼트를 도입함으로써 즉 25세 되는 시점에 12만 유로를 갖다가 일시에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케티의 기본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체계, 첫 번째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공정한 평가 체계가 우선이 되어야만이 제도에 대한 불편함 혹은 그 제도에 대한 안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플랜에 뭐 이미 법 속에서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특성은 이제 청년 자립을 위한 자산 적립형이 된다. 그리고 펀딩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새로운 사회보험 형태로 도입하자라는 의미고요. 재원 조달 방식은 정부의 조세 방식이다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적립기간은 법에 있는 대로 0세부터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기로 접어드는 만 18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명목 적립 계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스웨덴 같은 데서 이제 뭐 일종의 국민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적립급여는 출생 축하금을 기본적으로 하고 가계소득 기준에 매년 일정액을 적립한다.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이 아니라 선별적 셀렉티브한 베네핏을 주자라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 19세에 인출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중도 사망 시에는 출생 축하금 플러스 이자 수익 정도로 제한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산 운용한 방법은 뭐 연기금 투자 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가장 공적 기금을 잘 운영하기로 명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이제 국민연금기금이랑 청년기본자산이랑은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발표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제 피케티 제안이라든지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라든지 뭐 미국의 차일드 본드라든지 뭐 싱가포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장과 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함으로써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회보험의 특성상 제도는 간편해야 됩니다. 무슨 가급적이면은 제약 조건이 있는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보편성이 우선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부자 부모를 둔 자녀의 정려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년마다 5천만 원이 비과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 때 상당 부모도 상속이라고 하는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 가계에서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부가 최소한 정려에 해당되는 찬스는 공평하게 청년들에게 부여하자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군 복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병장이 한 6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40만 원 체제에서 제대를 했는데요. 지금 한 60만 원이니까 향후 이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대학 교육의 기회의 차별성이니까 이 기본자산 플랜에 더해서 대학 교육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병행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짧고 알찬 토론. 우리 이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박사님 다음 토론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입니다. 먼저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배포된 자료는 사실은 제가 요청받은 게 뭐 재원조다 이렇게 요청받았는데 그건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다 아실 것 같아서 보면서 제가 생각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요청받은 재정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청년 기본 자산에 대한 그 제도를 도입한다면 일회성 금액의 큰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꾸준히 적립해가는 방식이 조금 더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당연히 뭐 발달 계좌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우리 송주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노셔널리 어큐뮬레이트하는 개인 계좌 형태로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정부 조세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담을 연차별로 쪼개는 그런 정책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마 재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자산 형성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현수 박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미래에 대한 안정감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소득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청년에 관한 청년 수당과도 상당히 대립되는 개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쪽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적으로 좁혀서 본다면 사실은 비소득 기간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것을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때 목적이 뭐냐면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취업 준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청년의 자산 형성이 결국은 청년이 기존 사회에 잘 편입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에 편입된다는 것은 일자리를 가져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 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능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기간이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자산 형성에 필요하다면 그런 기간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창업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창업은 사실은 자본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무분별한 중년층의 무분별한 창업시장 진출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창업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사실은 좀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원래 취지에 맞게 일자리의 진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앞부분 맨 첫 번째 이제 발표 우리 이순호 박사님이 해주신 건데 사실은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개인들의 저축률의 차이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상속은 일단은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저축률의 차이에서도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생성된 자산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고 수익률과 노동소득 증가율의 차이, 격차에 의해서 이제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물론 뭐 소비가 변화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소득에 의해서 항상 문제되는 게 평균 저축 평균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이 많이 저축하니까 이게 이제 스노우볼처럼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 불평등을 결국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소득에 대한 원활한 소득 시장 다시 돌아가는 문제인데 원활한 소득 시장 진입과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자산 수익률, 부동산 시장이 빨리 이제 자산이 증가하는 수익률이 높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이제 조금의 이제 뭐 디테일한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OECD 국가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매년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통계의 불일치를 보자면 OECD 국가의 부동산 가격 지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뭐 GDP 대비 부동산 비율을 보면 우리가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이런 반영 체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문제가 서로 이제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차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또 사실은 좀 문제기는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도시 국가에 가까운 형태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 높은 게 사실은 우리가 낮춰야 되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고 그 낮출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조금 더 생산된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이 물론 뭐 결론적으로는 뭐 과세 체계의 균등화 내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사실은 그런 부분과 부동산의 격차를 조금 우리가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기본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 비과세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한 1주택씩을 매년 샀다 매년 팔면 사실은 매년은 아니겠죠. 보통 저희들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살았다 팠다 하면 세금 안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부동산 부분에 더욱더 많은 자본이 초기에 몰리는 그런 유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분배 효과 분석은 조금 약간 우리 본질이랑 약간 벌어져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소득층을 가면 그 자산의 비중을 보면 금융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저소득 중하위 소득층으로 가야지 자기 자산에서 부동산 소득이 자산의 비중이 높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가 전체 소득 재분배를 많이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제가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결과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사실은 제가 본 결과는 저소득층의 부동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오히려 별로 개선을 안 시키거나 거의 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초고소득층이 포함 안 되기는 했는데 제가 가진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초고소득층은 부동산보다 금융이 훨씬 또 많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청년에 대한 기본 자산이 특별히 어떤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준과 그 기간 그것을 사실은 그 금액이라는 것은 그 준비 기간에 대한 저는 보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어느 정도 비소득 기간 내지는 스스로에 대한 투자 기간이 필요한지 그 정도의 그것이 나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뭐 재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자리에 대한 진입을 위한 준비 기간 그것이 청년 수당과 합쳐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같이 합쳐가지고 조금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조금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자. 왜 그러면 이제 왜 또 청년만 그런 것이냐. 뭐 이런저런 뭐 청년 지나서 그걸 다 써버리면 또 어떡하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정책으로 제시되면 훨씬 더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박사님 고맙습니다. 사실 뭐 얼핏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정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위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저는 청년의 특성, 이제 남윤주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지만 이게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청년의 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깊게 해보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있어서 크게 이야기했던 건 어떤 사회 진입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 이 청년 기본 자산제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청년의 사회 진입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미 청년들의 상황들이 대부분 이미 불안정 노동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적 불안이 되게 커지면서 이미 불안성을 되게 내재하고 있는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본자산제의 어떤 지점에서 고민해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제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다다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돼 있으면 이 집단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영끌 등등으로 불리고 있는 속칭 너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약간 한탕을 바라는 상황들도 분명하게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식으로 청년 정책을 지급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위험성이 되게 크다. 저축형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나중에 한 번에 꺼내게 주게 한 거거나 어떤 방식으로 꺼내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에 청년수당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청년수당 관련해가지고도 전국화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제 중앙정부까지도 포괄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지방정부로 진입하던 과정에서도 큰 차이들을 보였었는데요. 서울은 이 청년 수당을 받는 대상을 관리하기 위한 집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는 집단들을 상담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고 어떤 역할들을 해주면서 일정한 아까 얘기했지만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케어하고 사회 진입 과정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것에 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이게 없이 그냥 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후에 어떤 차이들을 보이게 되냐면 어떤 지점이 청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값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너무나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지급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뭐가 더 필요했던 거지?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뭘 하고 있던 거지? 이런 분석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서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심층조사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방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차이들을 보였거든요. 저는 청년 기본 자산들도 이러한 차원의 것들이 진입되고 설계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청년층에서만 한정할 것인가, 특히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최현수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자산 형성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들도 충분히 고민되고 이야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론적으로 앞에서도 모든 분들께서 얘기했던 게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로서 이 기본 자산제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세 문제를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제주도 살거든요. 아까도 지역 격차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격차가 이미 존재합니다. 같은 자원이라도 정보, 지역, 공간, 교육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정한 자원들을 예를 들면 불용되는 예산들을 빨아들여가지고 정책들이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놓쳐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이제 인출권처럼 일정한 케어 체계들을 구축하고 이게 필요할 때 빠지는 돈이 제일 좋은 돈 아니겠습니까? 어떤 금액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삶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가지는 일정한 금액이 있고 그것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들을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들이 구축되고 조세 문제에 있어서도 누진세적인 요소,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자산적인 문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누진세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야 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하게 되지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불용 예산들을 줄이는 것. 불용이 발생한다는 건 이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청년들의 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토론자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이분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근 그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최봉근입니다. 일단 그 오늘 뭐 토론의 핵심 주제 자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제도화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 일단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영을 이제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조성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그 대규모 자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 주는 게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금의 운영하고 기금의 목적과는 상당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의 유출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떤 스케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가, 뭐 그 요구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동일 주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운영 전략의 차별화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금 규모에 따라서 이제 줄 수 있는 시장의 영향 이 부분도 지금 국민연금이 900조 이제 넘어서고 있고 향후에 한 20년 안에 거의 뭐 2천조 가까이 이제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자금 그것도 혹시 대규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외부 전문 운영기관을 활용해서 위탁 운영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리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전략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이제 위탁 운영을 줄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전략 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동일 주체가 운영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존 조직의 운영 자금을 추가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위탁으로는 이런 이제 효과를 좀 해소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그 경희대 송조 교수님께서도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명확하게 주셨던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그 독립적인 운영을 담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뭐 조직도 뭐 그 위탁된 운영을 자금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규모의 조직과 뭐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전망과 운영하고 있는 자금들의 어떤 자산들의 특성들,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기금 운용 목적과 그에 따른 전략,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 세 분께서 한 2, 3분 정도로 간략하게 좀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선화 박사님 우리 토론자들 말씀 듣고 이 얘기는 꼭 추가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우선 제 발표문에서 전병목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제 비교에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사실 어떤 거는 조금 지수화된 걸 사용하고 어떤 거는 총 캐피털 스톡을 사용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값이 약간 좀 비관적으로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저도 제 발표문 말고 나머지 두 분 발표자께서 해주신 내용들에서 그냥
저도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질문 내지 제안 같은 거를 드린다면 사실 제 발표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보면 저 역시도 다른 페이퍼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소득 불평등에서 그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또한 증폭되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조세 정책을 선호를 하는 편인데 굉장히 다양한 비전통적인 정책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식의 어떤 재정 사업을 통해서 그 자산 불평등을 접근을 하고자 했을 때 저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우려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인데 왜냐면은 재정 사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이 되었을 때 아까 두 번째 자산 불평등이 증폭되는 두 가지 프로세스로 이제 유동성 공급에 의한 가격 증가라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런 과정이 이제 지금 공급된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이제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2010년대 이후 우리가 글로벌리 목격했던 그런 현상들 다시 그것이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투입되지 않고 다시 자산으로 돈이 투입이 되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덜 가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산 형성하라고 지원해줬던 돈이 나의 자산에 있어서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자산에 대한 조세 정책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책하고 같이 그 패키지로 같이 도입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이 비슷한 정책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서 분양 전환 공공 임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정책은 아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부동산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었는데 그게 분양 전환이 되는 순간에 나중에 이게 정말 전체적인 자산 불평등 완화에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은 가격 상승을 통한 불평등의 심화 악화에 기여를 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세 정책하고 함께 수행이 되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윤주 교수님. 제가 뭐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라서 이제 뭐 재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이제 좀 따라가는 거는 힘든 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훨씬 더 좀 이렇게 아웃 오브 박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사실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뉴딜의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경제 체제도 너무 바뀌고 사회 체제도 많이 바뀌고 문화적으로도 바뀌는 이 시기에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일단 한번 그런 게 좀 일단 있어서 과거에 우리를 정책을 하는데 괴롭혔다라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부분 하지 말고 그 부분을 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굉장히 많은 급변하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부분이 뭘 것인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약간 경제학자과는 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소셜워커니까 실제적으로
그 청년이 무엇을 느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제가 이게 바깥에서 보면 사실 그 뭐 경제 지수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국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에 대한 그 자부심 같은 거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좌절감 같은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의 시기인데 그 투자를 못하는 것에서 오는 갈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저는 그 전체적인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리티컬한 시기가 언제고 특히 이제 현재 같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래서 누구에게 투자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강보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던 이 청년 문제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수 실장님 간단히. 네, 네 분 토론해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뭐 특히 청년 기초자산 지금 제도 제한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시사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제한되는 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도 설계와 이게 그 전체 생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자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득과 자산의 연결고리 상에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또 이 자산이 주는 효과가 단순히 어떤 그 지금 제한적인 용도로 되어 있는 그런 기존 제도에서의 어떤 용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의 불안까지 연결시켰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득 보장에서의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청년이나 중장년 시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또는 보편적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 삶의 안정을 좀 가질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어떤 자산이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들, 권리들 뭐 이런 것들의 입장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청년 기본자산을 도입할 때 예를 들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저축 방식을 통해서 또 계속 그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미 그 아동기에 있거나 아니면 곧 청년기에 진입하는 그리고 이미 청년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것인지 여기에 들어가는 일회성 지원 또는 이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는 중간에 강보비 위원이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인출권 형태를 확보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만 마련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기부터 청년기를 거치고 또 중장년 시기에까지 자신이 일정 정도의 어떤 투자, 장기적인 그 투자의 성격으로서의 최소한의 저축을 통해서 기여하는 부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여기에 국가가 지원했을 때 정당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을 일시적으로 지금은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는지를 제한하거나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축적된 뭐 불과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자산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 청년이나 중장년기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실제 자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 보장의 기제로서도 보완할 수 있는 효과들까지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생애 주기를 넓혀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이제 자산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는 여전히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될 거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육, 부동산, 소득 보장 이런 정책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에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이 필요하다. 남윤주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베를린은 저 부동산 우리 토지 개혁하듯이 그거 투표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좌절감과 어려움, 사회에 진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보니까 출발선이 너무나 달라지고 많은 청년들이 자산은커녕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무슨 기본이고 뭐고 따질 거 없이 빨리 좀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공감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청년자산 기본법을 가지고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 의원님께 아주 짧은 그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하고요. 우리 유종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청년 기본자산을 만들어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생애 주기 전체를 어떻게 국가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아니라면 사회 공동체가 같이 짊어져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해선 스튜던트 론 문제로 인해서 즉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을 안고 살아가는 구조 이런 구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방면에서 이 사회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그걸 하나씩 풀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 줌으로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사실 같이 뵙고 자유토론도 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